매거진. 2016년 3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어제 그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일요일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지요. 2번 순번에 오른 사람. 그런데 남성으로서는 첫 번째 후보에 오른 사람. 다름 아닌 김종인 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습니다. 자, 2번 김종인.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3%만 지지한다라고 했고요. 5%는 모르겠다. 그리고 나머지 92%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7,486분이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자신이 만든 비례대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봤죠. 14%는 사퇴는 안 된다 이렇게 답했고요. 나머지 86%는 사퇴해도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자정 현재 5,755분이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김종인 대표 몫으로 4명의 비례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당초 기호 1번을 부여받은 박경미 홍익대 교수, 6번 최운열 서강대 교수, 10번 김성수 당 대변인이 전략공천 비례대표 후보가 됐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어젯밤 11시 50분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박수로 의결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몫으로 4명의 비례대표 외에 취약, 노동, 청년, 당직자 비례를 각각 당선 안정권인 20번 이내와 당선 우선권인 25번 이내에 한 명씩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서 순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이 묘한 꼼수를 쓰려 하고 있네요.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록 기간, 즉 오는 모레부터는 탈당을 하더라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모레 이후에 공천 탈락을 발표하면 유승민 의원은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탈당할 수는 있겠지만 선거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 직전인 내일까지 스스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의원이 알아서 행동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요. 유승민계의 권은희 의원이 한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해줘야 할 사람이 아니 후보 보고 스스로 결정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는 결정을 안 해준다는 거는 공간이 직무유기죠. 4.13 총선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당 일부 지지자들이 당 최고위원회의장에서 난동을 벌였습니다. 황주홍 의원과의 현역 경선에서 탈락한 김승남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당원 당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는 즉각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지역에 결선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또 특혜성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모든 응시생들에게 자기소개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 합격한 이후에는 장애인 학생을 배려해서 별도로 성적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을 따랐다는 점 등을 밝힌 것입니다. 뉴스타파를 다 시청한 분들, 이런 성신여대의 해명에 납득이 가십니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에 이어서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등기이사에서도 물러납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면서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 지우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수출이 3월 들어서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들어서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37억 7,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줄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와 함께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자, 어제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순번이 2번에서 14번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 흘러나왔습니다. 한편 김종인 대표는 어제 국회로 출근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당무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 기자와 맞닥뜨렸는데요. 중앙일보 기자 질문에 뭐라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친북 강경파에서는 이게 상식과 어긋난다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오겠지 뭐. 내가 혹시라도 이제 뭐 비례대표 그 순위가 바뀌면 사퇴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신데, 내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순위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코멘트를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계신 건가요? 내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놀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첫 청년 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과 장경태, 정은혜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비례대표 선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김광진 의원은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 비례대표 2명을 명확하게 당선 안정권에 배치해달라면서 청년 비례대표 2석을 일반 투표를 통해 중앙위원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은 명백히 당헌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요일에 정은혜 후보만 당선권 밖에 이렇게 배치됐었죠.
장경태 정은희의 후보 그리고 김광진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비례 후보 장경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청년은 본래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학업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고 아빠를 시작하고 엄마를 시작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작조차 소수에게 유리한 기회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은 이 소수에게 주어진 기회를 모두의 권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대위와 중앙위원 선배님들께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청년 비례란 제도 꼭 지켜주시길, 우리 당의 후배들이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비례 후보 정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 2명의 청년, 그 청년의 의석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어떻게 청년들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인 대표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당원에 보장되어 있는 청년 2명, 노동 2명, 그리고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20%는 우리의 당선 가능권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무슨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4년 전부터 국민에게 약속해 왔었고 또 당헌을 통해서 당원들에게 약속해 왔던 바를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시민, 진중권, 표창원, 양정철 네 사람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시민 표창 낭비 진셈 마지막 방송이 올라왔습니다. 더민주와 정의당의 야권 연대는 물 건너갔고 야권 지지자의 총선 동력이 사그라진 시점에서 막을 내리는 것이라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엿보였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더민주를 이번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표창원 경기 용인정 더민주 국회의원 후보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더민주가 스스로 민주정을 폐기하고 참주정을 도입했어요. 또는 군주정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야당이 이렇게 무능한 세력이야? 스스로 뽑은 당 지도부의 지휘 아래 선거도 치르지 못해서 저쪽에서 사람 모셔와서 선거를 치러야 될 정도의 형편없는 세력이었어?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영입된 당대표가 하는 행태가 저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의 수없이 많은 당대표를 봐왔지만 이렇게 국민 앞에 교만한 당대표는 처음 봤어요. 이 당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정남이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더민주 당원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정당 하나가 대한민국에 서기까지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투쟁하고 감옥 가고 다치고 울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보태서 여기까지 온 당인데 이렇게 당대표라는 분이 민주화 운동을 경멸하는 듯한 언사, 그다음에 그 네티즌들을 무시하는 듯한 언사를 막 늘어놓는 이런 당에 내가 뭘 믿고 도대체 표를 주냐. 그래서 저는 아주 예외적으로 후보가 참 괜찮다 훌륭하다 싶으면 달리 생각하겠으나 그냥 더민주 후보니까 당선돼야 되니까 찍어줬어요. 찍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유권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죠. 이미 더민주 이전에 새정치연합의 붕괴, 그래서 김종인 대표를 모셔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때 하셨어야 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결국 법정관리 형태, 외부인이 들어와서 야당을 추스르고 질서를 잡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 괜찮다. 그렇게 해야지. 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인데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끌어안고 감성적이고 진보적이면서 포용적이고 민주적으로 행하던 시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땠는가를 봐야죠. 왜 그때 그랬으며 그때 좀 잘하지. 왜 이런 상황을 초래했을까? 그러면 김종인 현 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무엇으로 상정할까요? 현재 이 더민주는 그 이전에 야당의 모습이 완전히 붕괴되고 망가져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럼 그 이전과 똑같이 운영할 수는 없다. 일단 비상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서
당을 추스러서 혁신하고 바꿔서 그 이전 거의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기업을 일단은 안정상으로 돌려놔야 되겠다. 이런 법정관리인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지지자분들이 모두 아시기 때문에 미워도 싫어도 꾹꾹꾹꾹 참고 계시는 거죠. 그 참고 계시는 상황에서 괜찮아, 그래, 여기까진 그리고 이게 영원하진 않을 테니까 총선 끝나면 이제 다시 선출직 지휘가 구성이 되고 다시 민주적인 정당이 될 테니까 그리고 대선까지 갈 테니까 이러고 이제 참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최근 딱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정청래 이해찬 두 분 아니겠어요? 그 상징적인 사건 때문에 사실 유 작가님도 분노를 터뜨리고 계시는 거고 많은 지지자들도 화가 나오고 계시는 건데 새누리당 4.13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된 데 반발하며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진영 의원이 자신이 탈당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컷오프가 큰 계기가 됐고 그동안 생각해온 정책적인 목표를 보아도 새누리당에서는 절벽감을 느낀 적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는데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현재 공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한국 정치사에 이런 공천은 참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또 막 있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공천은 한국 정치사에 없었다. 특히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부당한 공천이죠. 그 국민의 입장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뭐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사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천이다. 예. 새누리당이 특정인 지시로 움직인다 이런 쓴소리도 하셨던데요. 이번 공천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다 이제 느끼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공천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일단 지난 뭐 17, 18, 19대 때도 이른바 뭐 공천 학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이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죠. 이런 합리성을 잃은 공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합리성을 잃었다. 한마디로 사천이다. 예. 지금 의원님과 같은 처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유승민 의원 공천이 아직인데요. 혹시 뭐 유승민 의원과 의견을 좀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로 뭐 전화로 얘기한 적은 있고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뭐 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 유승민 의원께서는 잘 결정하시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승민 의원이 탈당한다면 무슨 무소속 연대나 무소속 출마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유승민 의원께서 그동안에 쭉 잘 해오셨기 때문에 나라나 시대에 맞는 그런 훌륭한 판단과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b.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와 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투에서는 밀리는 것 같은데 전리품은 열심히 챙겨온 무 인사드립니다. 예, 친박이 쓰러져 나가는데 무는 자기 식구들 열심히 챙겼다지요. 늘 이런 식의 정치를 해와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겁니다. 자기 계파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최고인 경산시민을 환영하는 환 인사드립니다. 이 새끼 이름 갖고 삼행시를 져? 야, 이 새끼야, 쌍팔년도 수법이야, 이 새끼야. 어이 무,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먹혀. 부산 영도라고 다를 것 같아? 아니지. 나는 선거운동 그렇게 안 한다. 우리 영도에 말이야, 제11 공약 도로, 제24 공약 외국어 고등학교, 제37 공약 스포츠센터, 제41 공약 보건소, 이렇게 공약에 넘버링을 한 시설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고. 근데 말이야, 걱정이 있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이 공약 넘버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 무가 지은 이 도로, 무가 세운 외국어 고등학교, 무가 만들어낸 공익 스포츠센터, 무가 힘을 써서 만든 보건소, 자꾸 내 이름을 들먹여 싸는데 말이야. 내가 나서서 아줌에 할배 그러지 마이소. 이래도 사람들이 자꾸 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말이야. 정말이야? 뻥이지 이 새끼야. 그런 게 어딨어 이 새끼야. 왜 거짓말을 해? 언제 거짓말을 했냐 이 새끼야. 너야말로 뻥 공약 조심해 이 새끼야. 우리 지역구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지역구는 바다가 됐어, 바다가. 바다? 아니, 여권 실세 지역구에서 하수도 시설 하나 제대로 못 놨어? 야, 이 새끼야, 그건 네가 무능한 거지 이 새끼야. 그렇게 물이 역류했다는 말 아니야? 아니지.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해서 물을 엄청 실이 들여왔는데 이게 넘쳐난 거야. 그래서 경산이 전부 다 바다가 된 거지.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는 돈이 넘쳐나서 말이야, 5만 원짜리 지폐가 화장실 휴지 용도로 쓰일 정도라니까. 정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아이고, 저 인간 순진해요. 뭐야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하시죠. 예. 자,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게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면서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6만여 명이 이렇게 가입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원금 손실 위험이 없으면서도 금리는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객들을 위한 상품이지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거를 영문약자로 뭐라고 할까요? 예, 정답. 어이구, 환 아세요? 예, 당연하지. 내가 경제부총리 출신 아니야. 앞으로 좀 어려운 거 좀 내봐. 이거 정답 맞히긴 하세요. 자, 정답은요? 예, 정답은 영문 약자는 맨 앞자를 따면 되는 거 아니야. 개인, G, 종합자산, J, 관리 계좌, G 해서 G, J, G. 에이구, 억지스럽게 그게 뭡니까? 저 무식한 새끼. 아이고, 저런 새끼야. 씨발, 국회의원이 또 되는 거야? 아이고, 참 부끄럽네. 아이고, 야, 환, 넌 네가 말이야, 너 국회의원의 평균을 깎아먹어, 이 새끼야. 닥쳐. 당신이나 잘해. 그나저나 MB 비서실장 지낸 임태희가 당신이 좀 나서달라고 하더구만. 낙천당한 임태희. 근데 말이야, 그 인간도 참 나이브해. 아니, 뭐가 있다고 무한테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야, 환아, 내가 소리 없이 강하잖니, 이 새끼야. 누가 끝에 가서 웃느냐? 뭐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 이 새끼야. 야, 비박이 웃었냐, 진박이 웃었냐? 웃은 거는 친무야, 친무. 아이고, 총선 끝나면 대선 얘기가 나올 거고, 뭐 그러면 또 당이 아수라판이 나겠지. 그렇게 치고받다가 끝내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라고, 이 새끼야. 그 승자가 누구겠니? 나야, 나. 치는 듯 이기는 게 정치야, 이 새끼야. 네가 그걸 아냐? 아이고, 개똥철학은 아주 약을 빠셨구만. 닥쳐, 이 새끼야. 약발다니, 이 새끼. 알아둬. 경선의 끝에는 당신이 있을지 몰라. 하지만 개표의 끝에는 누님이 계신다고. 안심하지 마. 아니, 이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정답 모르세요? 바로 가자. 정답은 IS. 아쉽게도 거의 맞췄는데 말이죠. 한 번 더 해보시죠. 거의 비슷해? 좋아. 그러면은 나의 정치적 아빠인 YS.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지? IS도 아니고 YS도 아니면, 그래, AS. 석자인데, 석자. 자, Individual Savings Account.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것의 약자입니다. 이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맞히셔야겠네요. 자, 오늘도 정답 여러분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자에게는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다룬 책 13억 분의 1의 남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레드스톤이 제공하는데요.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포도젤리님 정답 덴마크 맞히셨고요. 골수 여당 지지자인 50대 초반 남편은 지금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을 응원하는 40대 후반 주부고요. 둘이 정반대의 성향이라 평소에는 가능하면 정치 쪽 이야기는 피하는 편입니다. 워낙 콘크리트라 이제는 뭐 거의 포기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선거만 다가오면 설득하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설득에 성공하신 분들 묘책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좀 바꿔서 우리나라도 좀 행복해지는 나라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진충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1위 덴마크. 유럽 복지국가들 중 스칸디나비아 반도 3개 나라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올해도 단연 이 봄은 으뜸인가 보네요. 여지껏 북유럽 복지국가를 꿈꾸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은 표, 사표가 되더라도 정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복지정당을 찍어야 하는지 집권 수구정당을 꺾기 위해서는 아쉽지만 제1야당을 지지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버니 샌더스 의원의 삶을 보면 무조건 제1야당을 지지하는 것 또한 답이 아닌 것 같더군요. 제2야당이 강해지면
제1야당도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2야당은 국민의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김원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이 5시 23분입니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시각각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상당히 격앙된 입장을 토로했지요. 그러면서 또 중재안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일요일 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가 공개가 됐고요. 예. 거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김종인 대표가 2번,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남자 1번이죠. 예. 남자 1번에 자기 이름을 스스로 올렸다는 점, 그리고 그 전에는 비례대표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비쳤었는데, 예. 덜컥 2번에 올렸다는 점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놀랐고요. 예. 그리고 그 전면에 내세운 인사들이 약간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왜 저런 인사들을 내세웠는지 잘 알 수 없는 분들을 많이 내세웠고, 예. 또 그분들 중에 몇몇이 도덕성 혹은 윤리적 문제가 있는 분들로 드러나면서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렸죠. 그래서 당 중앙위에서 거세게 반발이 일어났고, 또 김 대표는 그런 반발에 반발하면서 일종의 당무 거부를 하고 하는 상황이 이제 오전까지 이어졌고요. 예. 그래서 그 오전에 기자들 몇몇과 만나서 굉장히 센 얘기들을 쏟아냈죠. 예. 그 얘기들을 보면 그따위로 대접하는 당에서 일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아하. 예, 그 말씀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태도,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야당의 대표라기보다는 어떤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형 사장. 부도난 회사 법정관리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본인은 그렇게 하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 방식대로 살려주겠다는데 왜 반항하냐, 약간 이런 이제 인식인 거죠. 그 굉장히 큰 인식차가 있다는 게 오늘 어제죠. 어제 그 언론과의 그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상황이 또 진전이 됐습니다. 비대위에서 일종의 조정안을 냈죠. 네. 그래서 김종인 대표를 2번이 아닌 14번. 14번이라고 하면은 당선권에서 가장 마지막 번호라고 볼 수 있죠. 보통 15번 정도를 당선 안정권으로 보거든요. 네. 14번으로 조정을 하고 일부 문제 있는 분들을 빼고 이런저런 조정안을 내서 이제 그 김종인 대표에게 들고 갔는데 지금 시각 현재로는 김종인 대표는 그 조정안을 못 받겠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지금 못 받겠다고 해서 그 조정안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김종인 대표 입장은 중앙위 너네가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니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뜻과 다르게 중앙위가 결정을 했을 때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정도 선택이 남은 거죠. 네. 그런데 또 대표직 수행하지 않겠다고 또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 대표직에 미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당에서 대표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살려주려고 하는데 환자가 나을 의사가 없는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셨고요. 아니, 김원철 기자님. 김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발상, 이런 발언들. 이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불러올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살려달라고 남의 진영에 있던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볼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는 게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위원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반발은 이 뒤통수를 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분들이 뒤통수를 친 건 아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김종인 대표가 그리는 야당의 상과 예. 전통적 지지자들이 그리는 야당의 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럼 결국 누구의 상대로 야당을 그려나갈 것이냐. 이것은 이제 치열한 내부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나쁜 건 아닌 거죠. 아니 근데 김종인 대표가 말이죠. 어떤 그 중앙위원회 결의 혹은 뭐 전당대회 결의를 통해서 당신 다 이 당의 권한 혹은 공천권 당신이 다 한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결의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문재인 대표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렇게 함께하자 이렇게 손을 내민 정도인데 이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자기 역할은 너무나 과장되고 좀 터무니없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는 본인의 그림대로 안 하면 내가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과 핵심 당직자들 이런 구성원들이 김종인 대표의 이런 행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하겠다는 분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김종인 대표는 뭐 지금 시켜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를 시켜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에서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뭐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저는 100% 진심이라기보다 이분 특유의 어떤 승부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강수를 본인 입장에서는 던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중앙위에 올리면은 이 안은 제가 보기엔 수용이 될 것 같거든요. 중앙위에서 요구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중앙위에서 이 조정안이 승인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대표가 이 정도 조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나 대표 안 할래라고 하기에는 또 좀 명분이 약해 보이거든요.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무슨 비례 명부를 싹 갈아치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한 그 회의체에서 결정된 비례 명부 그대로 중앙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A, B, C 그룹 칸막이만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당선권 안에 있는 것도 뭐 2번이든 14번이든 기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대표직을 던질 정도의 명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서로 기싸움을 하는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이따위 당 이런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놓으면은 아마 당원들 특히 중앙위원들은 좀 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세게 나가면은 저쪽도 결국 내 편으로 좀 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담겨 있는 엄포였다고 봐야 될까요? 중앙위원들을 뭐 설득하거나 이럴 엄포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분은 그 인식 자체를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다 죽어가는 당을 살리기 위해 온 응급 의사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엄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그걸 이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이쪽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의사가 그 건강한 팔다리 자르고 왜 이럽니까? 이런 의사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죠. 참 독특한 캐릭터의 정치인이죠. 자, 하여간 저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 여기에 김종인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가변적이지만 뭐 예상하기로는 한 번에 그냥 큰 전투를 서로 치르고 이 국면을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전투는 충분히 있을 법했던 거거든요. 그 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온 위탁사장이 이 정도 반발도 안 나오고 그냥 간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요? 결국 이제 김종인 대표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 국면에서 뭐 봉합이 이 조정안 정도로 봉합이 되면 제가 보기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크게 뭐 본인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아이고 참 이게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음모설도 있어요. 그 진보적 그 식견과 지향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저기 정의당 찍어라.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야권 연대를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러다가는 본인이 만약에 14번인데 본인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13%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25%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25%면 지금 46자리인가요? 47자리인가요? 그렇잖아요. 기회가 줄어서.
그러면 30% 얻어야 14석이 될까 말까거든요. 예. 그러니까 14번이 지금 당선 안정권이라고 보기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원철 기자가 이쯤에서 봉합된다고 하니까 봉합되겠죠. 뭐 믿습니다. 한겨레 기자 겸 역술인 우리 김원철 기자님과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자 이번엔 새누리당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 예, 그렇죠. 여기도 뭐 막무가내식 지금 공천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유승민 의원 문제 아직 공천 문제가 매듭 지어지지 않았죠? 예, 유승민 의원 공천을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이게 사실상 지금 결론은 났거든요. 예. 공천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은 났는데 네. 이것을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는 형식이 이제 남은 거죠. 예. 컷오프를 시키고 그 다른 누군가를 거기다 전략 공천을 할 거냐, 예. 아니면은 거기를 그냥 비워놓을 거냐. 이 두 개의 선택지만 남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자, 뭐 지금 먼저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사람, 또 그쪽은 독박 쓴다 이런 위기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네가 먼저 술을 써라, 네가 먼저 향후 행보를 밝혀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쫓아냈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쫓아냈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스스로 나가서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뭐 굳이 명시적으로 나가라고는 안 했는데 우리를 버리고 나갔다. 이런 프레임이 최대한 부담이 없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예. 그냥 무공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냥 무공천을 해버리면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 당에 남으면 출마를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 당을 나가서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예. 스스로 나가서 무소속 출마하는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유승민 의원을 컷오프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형식 논리로는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그 시나리오로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르는 게 윤상현 의원 지역구도 예. 무공천하는 그렇게 되면 뭔가 물타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 예. 무공천하는 거랑 저쪽 무공천하는 거랑 예. 물타기가 되면서 윤상현도 살리고 유승민에게도 지나친 동정표가 가는 걸 막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거에 누가 속겠습니까? 예. 이게 수년 전부터 국민들은 정치 공학을 쓰면은 먹힌다, 먹혀지는 존재들이다. 이런 인식들을 정치권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밤에 강남 쪽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예. 그 술집 사장님이 예. 보수 신문을 보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구석에서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예. 새누리당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예. 아마 새누리당도 그런 걸 감지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문제를 가지고 조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찍을 거다 이렇게 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근본적인 쇄신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결국 또 며칠 지나면 사람들도 다 까먹거든요. 예. 막 이제 후보 정해지고 총선 국면 들어가고 이러면은 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선거구 획정 가지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지금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새누리당의 그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서 그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강봉균 의원을 일종의 이제 진영 의원 혹은 김종인 대표의 대항마적인 성격으로 영입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강봉균 의원은 삼선 하신 분이고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냈고 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예. 정권에서도 지냈고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뭐 지금 야권에서 뭐 많은 공직을 하셨지만 그 이미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그 인수위원장으로도 이름이 올랐고 초대 국무총리로도 이름이 오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과 그렇게 멀지 않은 인사였어요. 한광옥 전 의원처럼 그렇게 완전히 공식적으로 갈아탄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저쪽 인사로 범분류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분의 뭐 입당이 그 김종인 대표가 이쪽으로 건너온 것이나 진영 의원이 건너온 것과는 좀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충격이나 감동이 약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아이고 참 아주 하루가 다르게 그 정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치부 기자들 녹초가 된 거 아닙니까? 주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참 라디오 같은 게 참 힘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원철 기자와 함께한 정치 한 건에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백종원 씨, 소유진 남편. 그런데 이호식 업계의 대부가 된 분이죠. 그렇죠. 네. 더본 코리아 대표 이런 직함을 갖고 있는데, 아닌데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많습니까, 이 양반? 그렇죠.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골목상권 진출이 이게 너무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백종원 씨가 중소기업 대표입니까? 대기업 대표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어제 아침에 서울경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지금 백종원 셰프의 더본 코리아는 대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중기적합 업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식, 일식, 중식, 서양식 등 이런 음식점 7개 분야는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바가 있어서 예. 대기업이 진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금 이곳에 진출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기사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5월 말에 이 지정 기간이 만료가 돼서 예. 음식업계는 이걸 다시 한번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아마 무난히 이제 이 제도가 그 유지가 다시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요때도 과연 중견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냐 이게 관심사라는 게 서울경제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제 그 갈림길에 섰군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최근 3년 동안 평균 매출이 1,000억 원 이하다. 이러면은 이제 그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더본코리아는 2012년에 683억 원, 2013년에 775억 원, 2014년에 927억 원. 요렇게 해서 새해 평균을 하면 당연히 1,00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백종원 셰프께서 그 2014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이 직영점을 제외한 매장 숫자가 544개에서 1,046개로 거의 갑절가량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특히 뭐 요즘 많이 보시겠지만 백다방 뭐 이런 소형 음식 브랜드 위주 매장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예. 그래서 작년 매출을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작년 매출이 1,300억이 넘어가면은 중소기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과 여러 중소상인들은 혹시 1,300억이 안 넘어가더라도 지금 벌써 뭐 1,000개가 넘는 이 직영점을 제외한 매장 수만 해도 1,000개가 넘는데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더본코리아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금 외식 자영업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심사라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본코리아 측은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지 이렇게 획일적 기준에 따라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 왜냐하면 일반 대기업이 음식점업에 뛰어드는 그건 규제를 해야 되는데 네. 더본코리아는 작은 소상인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외식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대기업하고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더본코리아 또 백종원 셰프에 대한 이야기를 뭐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아주 짧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저는 첫째로 백종원 셰프를 매우 좋아하고요. 둘째로 요즘의 매장 확장 추세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가 중소상인들의 영역은 생계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더본코리아는 이제 이미 충분히 기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점포 숫자가 갑절이 늘어나서 1,000개가 넘어가고 예. 요건 저는 조금 과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뭐 백종원 셰프를 좋아하시는 팬들께서는 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백종원 셰프 네. 그 참 그냥 뭐 부당하게 이렇게 불을 세습해서 거기까지 간 건 아니니까 아니죠. 나름 또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니까 뭐 대기업의 그 재벌 3세 4세 이들하고 또 같은 그 어떤 그 경우로 보는 거는 무리고요. 다만 또 이렇게 또 이분만 성장하기보다는 또 다른 중소기업 요식업체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함께 모색해 보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백종원 셰프가 다른 어떤 그런 경쟁업종 업체들에게 먼저 좀 선의의 손을 내미는 방식, 뭐 방식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제가 이제 백종원 셰프를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오너로서 또 유명인으로서 사회적 책무감을 다하는 방식으로 밖에는 생계가 걸린 중소상인들과의 공생을 찾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백종원 셰프라는 한 명의 인격체와 하나의 자본이라는 것이 형성된 이후에 자본의 성격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본능적으로 축적을 멈추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중소상인들의 삶이 걸린 영역이건 노동자들의 삶이 걸린 영역이건 자본은 고려를 하지 않는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론 백종원 셰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이야기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게 2010년에 있었던 일일 겁니다. 아마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나우콤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셨던 문용식 당시 나우누리. 예, 그렇죠. 지금은 아마 더민주의 IT 소통위원장이신가? 그래서 오늘 뉴스를 얼핏 보니까 고양시 을에서 경선에서 지신 걸로 제가 오늘 뉴스를 얼핏 보고 나왔는데요. 그건 참 되는 일이 없어요, 보면은. 네, 예. 좀 그러시죠. 예. 근데 이분하고 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하고 SNS, 그러니까 트위터로 격렬하게 한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핏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정영진 부회장이 이제 먼저 트위터로 19일 신문에 게재된 저희 회사 임직원 복지 혜택 관련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사랑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전진, 스마일 이렇게 하고 기사를 링크를 걸었어요, 먼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 대표가 슈퍼 개점에서 구멍가게 울리는 짓이나 하지 말기를 그게 대기업이 할 일이니? 이제 맨 끝에 반말이 나간 거죠. 반말로.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로 말이 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영진이 네. 나우콤 문용식 대표님이 저에게 보내신 트윗입니다. 마지막 반말하신 건 오타겠죠? 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제 문 대표가 오타는 아니고요.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 순간 화가 나서 한 말이지요. 피자 팔아 동네 피자 가게 망하게 하는 것이 대기업이 할 일이냐고요. 주변 상권은 다 붕괴시키면서 회사 직원 복지만 챙기면 되는 거냐고요. 이러고서 논쟁이 진행되는데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정용진 회장 말이 좀 과하게 나옵니다. 예. 그분 잘 몰랐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그럴만도 하시더군요. 이분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요. 야. 제가 예.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내 관련 글을 자기 6만여 팔로워들에게 전부 RT하고 네이버 검색해서 과거 감옥 갔다 온 이력까지 충실히 소개해준 덕분인지 잠자고 나니 팔로워가 200여 명이나 늘어있네요. 정 부회장 고마워. 여기서부터는 감정 싸움인 겁니다. 예. 네. 정용진은 이분 간만에 바른 말씀 하시네. 뭐 중간에 다른 얘기가 좀 있었고요. 명심토록 하죠. 하지만 아무리 왼쪽에 서 계셔도 분노는 좀 줄이도록 하세요. 사회가 멍듭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요. 예. 문 대표는 정 부회장님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사회가 멍드는 건 소시민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탐욕과 부패 때문입니다. 비자금, 배임, 횡령, 탈세, 불법, 상속, 삼성과 태강의 경우를 보세요. 이제 정영진 부회장 마무리가 결국 이분 슈퍼마켓에서 피자 얘기해서 불법 상속 비자금 얘기까지 하시네요. 그래도 말투는 마음에 듭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예. 근데 뭐 재미는 있는데 제가 이 논쟁을 쭉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때 중간에 예.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가 이 트위터 논쟁에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예, 문용식 대표를 뭐 말투는 공손했는데 다근다근 씹어놓습니다. 어떻게 씹어놓냐면 지금 이제 신세계가 슈퍼를 열면서 동네 구멍가게를 울린다는 게 네 지적인데 사실이 전혀 아니다. 예, 우리는 SSM이라고 하죠. 그 슈퍼마켓. 예. 에브리데이니 뭐 이렇게 작은 그 마트들이 하는 슈퍼마켓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SSM에 대해서는 신세계는 이미 오래전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현재 SSM 운영 숫자는 롯데 슈퍼가 239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14개, 예. GS마트가 190개인데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17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사업 초기에 개점했거나 기존 상권이 없는 신개발 지역에 극히 제한적으로 출점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용진 부회장을 지원 사격을 합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문 대표가 팩트에서 밀린 겁니다. 문용식 대표는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니들 동네 슈퍼에 침범해서 동네 골목 상권이나 이렇게 망가뜨리지 마라. 그리고 물론 이제 피자나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예. 정영진 부회장이 이렇게 거칠게 그 상대방 감옥 이런 그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했었던 건 뭐냐면 우린 슈퍼 진출 안 해. 우린 17개밖에 없어. 이런 팩트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까지 동원이 되면서 이 문용식 대표하고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사실 문용식 대표는
오케이, 그건 내가 잘못 알았어. 착각했는데 단순히 SSM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니네 이마트 밑에 가보면 피자 뭐 이런 걸로 해서 골목 상권 주기는 건 맞잖아. 말의 취지는 문용식 대표가 맞는 건데요. 딱 처음에 제기했던 팩트는 문용식 대표가 틀렸던 겁니다. 예. 동네 슈퍼로 시비를 건 거는 정용진 부회장 쪽의 팩트가 맞았던 거죠. 17밖에 없었고 다른 데는 다 100개가 넘는데 우리는 더구나 더 이상 출점 안 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어떻게 뭐 무승부인데 뭐 하여튼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 논쟁이 아까 이제 김용민 대표님도 기억이 나신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SNS 논쟁이었는데요. 예. 이 논쟁이 이렇게 그 대기업 오너 3세가 트위터로 중소기업 사장하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이 논쟁을 했다면, 체면이 있으면, 네, 염치가 있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2010년 10월까지 점포가 17개였다. 이게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의 그때 트위터의 논박이었는데, 예. 그해 18호점을 오픈한 다음에, 예. 2011년에 예.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 숫자가 72개로 늘어납니다. 17개에서 72개로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128개로 늘어납니다. 2013년에는 155개로 늘어납니다. 2014년에는 205점 열었다고 광고도 하고 219개로 늘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중소기업 사장하고 SNS로 온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생중계로 논쟁을 한 다음에 우리는 안 해 임마 이 감옥 갔다 온 놈아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이 네. 딱 이듬해 70몇 개, 그 다음에 100몇 개, 그 다음에 200몇 개 이렇게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 자본의 축적 욕구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회적 체면 사회적인 기본적인 예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대꾸라도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중소기업 사장을 감옥 갔다 왔다고 능멸까지 해가면서 자기는 안 한다고 해놓고 이듬해부터 이렇게 늘려오는 모습을 보면 자본의 축적 욕구와 우리 재벌의 싸가지 없음이 겹치면 이건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상도에 벗어나는 짓도 정말로 너무나 아무렇지나 않게 해대거든요. 예. 그래서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놓더라도 어쨌든 이 대자본, 자본의 축적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중소상공인의 영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은퇴를 하셨거나 퇴직을 하셨거나 먹고 살 길이 없는 분들이 소상인으로서 자영업으로 창업을 하신 이 영역은 생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생계의 영역만큼은 여기에 대기업들이 진출을 한다고 해서 무슨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에게 무슨 엄청난 부가가치가 더 생기겠습니까? 그럼 이 영역만큼은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이 안 돼 있는 나라에서 이 영역마저 자본의 축적성에 휘말려 버리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그냥 나가 죽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영역만큼은 좀 어떻게든 좀 적절하게 자본의 축적보다도 우리 소시민들의 생존권이 우선해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트남 종전 40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제가 태어날 무렵에 이제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그렇죠. 저 이제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종전이 됐고, 그런데 40년이 넘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발탄 공포라는 이런 참 무시무시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베트남에 남아 있는 모양이죠. 지난 주말에 베트남 수도 하노이 외곽에서 고철강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이 베트남 전쟁 때 남겨졌었던 불발탄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지금도 이제 베트남 사람들 중에 고철상에서 이런 불발탄을 수거를 해서 고철로 많이 해체를 해가지고 팔고 이러는 일들이 많은 모양인데요. 아니 불발탄 같고요. 네. 아이고 위험하게. 그 불발탄이 하필이면 고철상에서 터졌다는 거죠. 4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주택한 120여 채가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예. 네. 이달 초에는 그 베트남 중부에 어떤 한 지역에서 주거
있었던 모양인데요. 건설공사 중에 무게 250kg짜리 불발탄이 발견이 돼서 예. 아슬아슬하게 긴급 제거 작업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근데 250kg짜리 불발탄이 터졌으면 뭐 피해 지구가 주거 지역 반경 300m까지 퍼졌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 불발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75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불발탄, 지뢰 폭발 이런 걸로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 숫자가 무려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6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국에 남아있는 불발탄이 아직도 약 80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또 베트남하고 국경을 접한 라오스도 불발탄 피해가 엄청난데 그때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 때 라오스가 베트콩들의 주요 군사 물자 수송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다가 200만 톤의 폭탄을 투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전 이후에 라오스에서도 불발탄 때문에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 미국이 얼마나 많은 폭탄을 쏟아부었으면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80만 톤의 불발탄이 남아있다는 거니까요. 이거 정말 참 무시무시한 거죠. 예.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전쟁의 상흔이라는 게 그 여운이라는 게 참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회를 병들고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이 참 무서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뭐 국제 문제나 군사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청취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현대라는 사회가 열린 이후에요. 20세기 이후에 벌어진 많은 전쟁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로부터 촉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걸프전을 미국이 어떻게 갖다 대더라도 뭐 쿠웨이트의 민주화, 뭐 이라크의 불법 침공에 대한 뭐 응징,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사실은 그건 석유 전쟁이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도 이제 대공황의 여파 이후에 독일의 배상금 문제로부터 촉발이 됐고요. 서방 세계의 대공황을 해소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베트남 전쟁은 왜 발발했을까요? 이걸 이제 제가 오늘 청취자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베트남 전쟁은 발발했을까요? 예. 이 1964년에요. 베트남 동쪽에 통킹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위아래로 굉장히 길게 늘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통킹만에서 그 북베트남 경비정하고 미군 구축함하고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 북베트남 경비정이 미군 구축함에게 먼저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이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트남 전쟁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개시한다 하고 발표를 하고 이걸 통킹만 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전쟁의 발발 원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통킹만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71년도에 뉴욕타임스가 폭로를 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집니다. 통킹만 사건은 북베트남 경비정이 먼저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군 구축함이 먼저 들어가서 찝쩍거렸고 시비를 먼저 걸고 발표를 한 것도 미군 구축함이었다. 네. 저쪽은 정당방위로 발표를 했고 미군 구축함은 자기가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발표를 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전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폭로를 한 게 뭐냐.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인데 이 사건 조작을 한 배우가 누구냐면 미국 군수업체들이었다. 이게 폭로의 내용이었거든요. 군수업체 미국. 예. 하하. 그러니까 미국 군수업체들이 전쟁이 필요했던 겁니다. 전쟁을 해서 자기들 무기를 팔아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타겟을 베트남으로 잡았고 북베트남 공산 정부가 들었었던 북베트남에 대해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예. 이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은 전쟁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의 경제학 카테고리로 이론화를 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예. 이 학자가 이제 폴 스위치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예. 미국을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 마르크스주의자 경제학자 이러면 조금 거부감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예.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마르크스 경제학이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한 학문 분야이고요. 또 폴 스위츠 같은 경제학자는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학과는 조금 다른 궤를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 많은 이 경제학 분야인데요. 너무 거부감 갖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폴 스위치의 주장은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독점이 심화가 되면 반드시 과잉 생산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회가 이제 독점 기업이 들어서면 우리나라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재벌들이 이제 주요 영역에서 독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강해지게 되고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다 많은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독점 자본은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좋은 듯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독점 자본에 종속이 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다 보니 막상 독점 자본은 물건을 잔뜩 만들었는데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너무 가난해지니까요. 이건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독점 자본들조차도 물건은 잔뜩 만들어놨는데 팔 데가 없어서 쌓아놓는 과잉 생산의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현상이 가장 극단적으로 일어났었던 게 1929년도 대공황이었었거든요. 공장에서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기계화 때문에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결국은 물건을 살 소비자들이 없어져서 과잉 생산 때문에 공황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독점 자본들이 이 과잉 생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게 폴 스위치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건 전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사회에는 막대하게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걸 한 큐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전쟁을 한번 일으키면 간단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적어도 일단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군수자본에 쌓여있던 잉여 생산품들은 깨끗하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군사 무기들, 총탄, 포탄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싹 과잉 생산된 건 해결이 됩니다. 둘째로 전쟁이 벌어지면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군수물자가 소비가 됩니다. 이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과잉 생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폴 스위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독점 자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적으로 선도해선 국가들은 무조건 군수 자본을 키울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국가들은 과잉 생산이 주기적으로 공황이 올 때쯤이면 습관적으로 전 세계 곳곳을 찝쩍거리면서 전쟁을 한두 번씩 해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29년 이후에 현대자본주의의 미국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을 겪지 않았었던 궤를 가만히 보면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요. 1960년대 베트남에서 전쟁을 한번 일으키고 1990년대 이라크를 침공해서 걸프전을 한번 일으킵니다. 그 외에 곳곳에서 소소한 지역에서 이곳저곳을 찝쩍거리면서 미국이 공화당 정부 시절에 전쟁을 한 번씩 일으키죠. 군수자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화당이 그런 식으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를 하는 경향이 저는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보면은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과연 미국이 바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이 여기다가 팔아먹고 있는 무기가 얼마고,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미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제적인 이익을 한반도 남한이라는 이 지형학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또 군수무기를 파는 것으로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단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이 미국에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거죠. 지금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시애토라고 부르나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트리티 올거니제이션 이런 군사 블록이 있었는데 이게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해체가 됐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중앙조약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센토라고 불렸던 군사블록이 있었는데 예. 이것도 해체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이 딱 4개가 남아있는데요. 예. 나토라고 불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네. 그리고 미일안보조약, 그리고 미국 호주 군사동맹,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입니다. 예. 미국이 지금 군사동맹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딱 4개입니다. 한국 분단이 빨리 해소가 돼서 이 군사동맹 4개 중에 하나가 해소되는 것 저는 미국이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은 군수와 금융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군수 쪽에 있는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세계 곳곳에 긴장이 계속 유발이 돼야만이 미국이라는 군수 산업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인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가끔 가다가 보수 진영 사람들 보면은요. 예. 북한이 뭐 지뢰 사건 일으키고 뭐 이러다 보면 야씨 한판 붙자. 우리가 이렇게 밀려서 되냐? 전쟁 한번 해.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 전쟁 일어나면 제가 장담하는데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예.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망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요. 예. 정말 어떤 이유로 이 미국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뭔가 남북의 긴장 고조가 네. 뭔가 우리가 깡으로 악으로 한판부터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남북 평화가 깨지는 순간 경제학적으로 보면 국가가 그냥 깔끔하게 망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시스템적으로 우리 한국의 한반도에 긴장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국가입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이 거기에다 장단 맞춰서 미 대사가 칼 맞았다고 거기에다가 개고기 주고 부채춤 추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 기조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 긴장 고조 국면에서 오히려 더 날뛰죠. 우리가 미국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예. 대사님 앞에서 부채춤 추고 한판 붙어 이러고 있고요. 예. 지금 더 위험한 건 미국이 오바마 정부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인데 네. 다음 미국 유력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입니다. 롱킹만 사건 같은 거요. 네. 예. 조작 안 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공격할 기세예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남북 긴장 문제를 외교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경제적으로 보면 이 긴장이라는 것이 남북 긴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전 세계 4개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중에 한 곳이고 남북의 긴장 고조가 미국의 경제에 이게 굉장히 부합하다는 걸 전제로 하면 네. 우리까지 비슷한 장단에 맞춰서 미국하고 긴장 고조의 장단을 맞추고 있으면 네. 남북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려왔던 수많은 경제적인 유산들은 한순간에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예.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미국의 스텝과는 달리 네. 한반도의 평화의 기조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이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길을 정말로 열심히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베트남 종전 40년을 보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영 책갈피에 꽂아둔 영 은행잎은 퇴색해도 영 못 견디게 보고 싶은 영 넌 지금 어디에 있나 봤더니 원수 몰입의 개쓰레기 잔당들의 집합소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노래의 주인공 배신자 진영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배신자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어렵게 조경태를 돼왔던 당, 되는 당, 앞으로도 영원히 될 당인 새누리당에 데리고 온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점핑해서 건너간 배신자 진영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박동지 비서실장을 지내고 또 박동지 정권 아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낸 자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 하겠다. 진영은 자신이 장관으로 재임한 보건복지부, 줄여서 보복부 출신답게 박근혜 동지의 보복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서실장 출신이 등을 돌리는 것은 박동지를 따따블로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서 이미 앞서서 나간 조응천 전 비서, 또 앞으로 나가게 될 유승민 전 비서실장 등이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하며 참변에 가까운 대가를 톡톡히 맛보게 될 것이다. 특히 진영은 진박 진영에 한 번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갔다가는 치솟는 분노와 청천동지할 불벼락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맛박에 똑똑히 새기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도 날이 온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영남 지역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에 울산 21도, 광주 18도, 서울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와서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는데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위터 글을 소개하면서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은 그의 학식과 인품이 모두 제자보다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을 공천하는 것보다는 제자를 공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격은 고하를 따지지 좌우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자 논문을 표절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며 가장 낮은 인격이 염치 없는 인격입니다. 염치 없는 인격에 관대한 사회가 가장 질 낮은 사회입니다. 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